네, 괴담 버스터즈 이영풍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영섭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 정복 주사파들의 괴담 유포가 거의 뭐 정말 발악 수준이에요. 원래 그 종북 주사파들의 특기죠. 예. 특기가 거짓말, 가짜 뉴스 잘 만들어내고 그걸 또 괴담으로 퍼뜨리고 또 좌파 정치권이 받아서 또 떠들고 그걸 또 확대 재생산하고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미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나 광우병 사태 때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고 잘 대응을 해야죠. 괴담이라는 거를 그것이야말로 일종의 정치의 하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는 게 없으니까 항상 괴담을 만들어서 뭐 상대를 깎아내린다든지 허위 선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항상 해왔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더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지법 앞에 그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이걸 모든 기성 언론들이 이걸 폭도, 폭동, 뭐 소요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오늘 조간 신문들을 보면은 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저도 그 현장에서 오래 있었는데 폭도라고 몰면 아주 곤란합니다. 아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니 이건 경찰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 막아야 되는데 왜 물러섰나요? 아니 일부 시민들 흥분한 시민들이 일부 그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이 막지 않고 뒤로 주춤해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걸 있을 수 없는 그 일이죠.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일부러 지금 이 이른바 이 사태를 유도한 것 아니냐고 하는 많은 자유파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영풍 기자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자꾸 주춤주춤 물러서고 막을 수 있는데 문을 터졌다는 거거든요. 그 영상 지금 같이 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이 경찰 그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경찰들한테 이 가라고 계속 손짓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문이 열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장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 장면을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저는 이 법원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나고 나서 네. 저희들 방송은 이제 클로징을 하고 철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퍼벅하면서 그냥 몇 명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네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이 아니었어요.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뒤로는 그냥 뭐 여기저기서 그냥 뭐가 날아가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무슨 일인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건데 그럼 경찰이 거기서 방패라든지 이런 걸 막았어야죠. 못 들어오게. 법원 경비를 해야 되는데 경비하기 인력이 뒤로 주춤거리면은 그 굉장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당황하죠. 저는 경찰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질서 유지를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과거에 이제 민노총이 하는 과격 집회 질서 유지와 지금 현재 이 그 지지자들이 우파 지지자들이 하는 그 집회에 대한 질서 유지가 이게 너무 온도차가 커요. 사실은 그 누워 있는 여성분이 네. 발에 밟히는 사진. 예. 그게 이제 미디어 그 넘어진 여성이죠. 예,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넘어진 그렇죠. 여성. 넘어진 여성분이 얼굴을 발로 밟는 거예요. 어. 아니 그게 지금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도 그 사진을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예, 그 사진 지금 좀 띄워주세요. 뭐 여러 언론에 이미 보도는 됐지만. 예.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 넘어져 있는 여성의 얼굴을 밟은 적이 민노총 집회에서도 있었나요? 아니 민노총 집회에서는 뭐 맞고 자기들이 오히려 경찰이 그 부분을 이제 문제 삼는 것도 제대로 이제 문제 삼지도 않으면서 네. 오히려 그 우파 지지자들 지금 넘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스크럼 짜고 있는 겁니까? 누워서? 스크럼 쪽 아마 그 같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 옆에도 그러니까, 누워 있는 예. 걸 보니까 이게 스크럼을 짜고 이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스크럼 짠 시민들을 한 사람 끌어내서 얼굴을 끌어내서 밟고 지나가는 예, 거예요. 끌어내는 얼굴을 과정에서. 밟고 예, 이제 예, 그런 예.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니 그 아무리 참 항상 제가 이런 그 경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의 이런 게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이 집회를 대응하는 경찰의 이런 태도 자체가 네. 왜 이렇게 우파 집회에서만 어떤 이런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말도 안 되는 아마 민노총에서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뒤집어졌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뭐 언론에서 지적도 제대로 안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폭력 물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러나 그런 그 폭력과 관련해서 그 전에 정말 그 경찰들이 이걸 너무 자극하는 게 아니냐 질서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그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말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 며칠 전부터 일부 경찰들이 애국 국민들을 자극한 사건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요. 예. 뭐 그냥 세워져 있는 유튜버 카메라를 치고 나간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럼 짜서 그냥 누워 있는 같이 그 사람들 한 사람씩 끄집어내면서 뭐 얼굴을 밟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과격한 대응이 애국 국민들을 흥분시킨 거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가 집회 현장을 취재를 가면 꼭 그 좌파 꾼들이 전문 시위꾼들이 차 갖고 와갖고서 막 대형 확성기로 그 사람은 한저 많아봤자 서너 명인데 확성기는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수천 명 모여서 하는 확성기와 똑같은 성능의 확성기를 쓰면 소리는 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방해하는 것이 뭐 거의 다반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너네 주장하는 건 좋은데 너네 딴 데 가서 해라. 왜 우리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 그러다 보면 이제 말 다툼이 생기고 이제 흥분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우리 집회 진행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에 계속해서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 자유파 시민들끼리도 야 저거 좌파들의 노림수니까 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상대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게 집회를 하면 우리 쪽엔 연단이 있고 이렇게 1000여 명이라도 모여 있으면 저쪽은 바로 가까운 데서 확성기를 이쪽으로 갖다 대고 하니까 그거 엄청 막 고통스럽거든요. 엄청난 소음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 자제하면서 충돌 없이 지금 이 상황을 하고 있는데 좌파들이 어쨌든 지금 저런 식으로 충돌을 유발하거나 또는 우파인 것처럼 위장해서 막 선동을 과격하게 하거나 그래 놓고서 빠지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일명 현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리 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피리 부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1월 15일 그 체포영장 집행될 때도 네. 그 현장에서 그런 사람 한 두세 사람 봤어요. 덩치 큰 남자들이었는데 마스크를 일단 씁니다. 그 사람들은. 쓰고 계속 경찰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요. 경찰하고 싸우도록. 그러다가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저 좌파의 저 유시민이나 이런 것들이 했듯이 그런 사람을 붙잡아다가 신원을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또 다른 불법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도 못하고 또는 안 하고 이제 쫓아내고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부지법 사태를 보면은 JTBC가 그 기자가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잠입 취재를 했다고 하면서 그럼 JTBC 기자도 지금 잡아들여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거기 들어가 서 있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 80여 명 중에. 뭐 젊은 시각 유튜버. 그 친구도 이제 지금 연행된 것 같은데. 그럼 JTBC 기자는 왜 안 잡아가냐 이거예요. 그럼 JTBC 기자는 뭐 기자증이라고 붙이고 돌아다니면서 판사 사무실이나 복도나 다 찍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JTBC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잠입 취재했다는 거는 제 경험상 보면은 알고 기다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기다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그 JTBC 기자도 미필적 고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처벌이나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자기는 쏙 빼고
자기는 뭐 대단한 무슨 취재를 한 거고 자기는 의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네. 아니 뭐 그러면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감수해야지. 그거는 또 그건 아닌 것처럼 또 풀어나가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뭐 폭력적인 시위는 반대하지만 그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면 공권력에 대해서 화염병이나 돌 안 던진 사람이 비판하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다 그 운동권 하면서 뭐 시위하고 뭐 저기 사수대하면서 쇠파이프 뭐 휘두르고 뭐 그 벽돌이죠. 그 벽돌 같은 거 그 블럭 같은 거 깨가지고 던지고 그런 분들이 만약 그분들을 비판하는 건 그거는 잘못됐다. 하지만 폭력은 잘못됐으니까 폭력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요일 밤 새벽이죠. 일요일 새벽에 정말 그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 예견은 했지만 막상 구속영장이 정말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데 대해서 다들 분노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발표한 메시지도 계속 소리쳐달라. 다만 폭력은 안 됩니다. 불법은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폭력과 불법은 안 됩니다. 변호인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진격의 변호사들을 비롯한 또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우선 급한 대로 16개 경찰서에 분산 구금되어 있는 86명의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 청년들을 일단 법률 구조를 위해서 지금 나서서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 선임도 급한 대로 우선 다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수 변호사?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말을 한번 네.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변호인 선임이나 변호인단 구성이나 너무 잘 됐고 신속하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격의 변호사님 팀에서 중심으로 선두해서 이런 역할을 해주시기로 한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제가 이와 관련한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변호사를 이 무료 변론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이슈라는 게 제가 뭐 거의 10년 동안 그 국민의힘에서 변론을 해봤고 네. 이런 유사한 사건을 해봤는데 어떤 이슈가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와 하면서 이게 막 들떠요. 주위 모든 사람들이 들떠요. 그래서 뭐 변호사 당장 필요하고 왜 변호인 선임이 안 되고 왜 이게 안 되면 마치 나쁜 놈이고 변호사들한테 그 우파 진영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너 왜 안 하냐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네. 자, 변호 선임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 사건 선임했어요. 네. 이 사건이 1심, 2심, 3심까지 가려면 몇 년 갈까요? 제가 볼 때 1, 2년은 갑니다. 2년은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러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이 한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관심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이 맡은 사건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내팽개칠 수도 없어. 근데 관심은 다 멀어져 있고 다른 이슈로 다 넘어가 있어요. 근데 자, 그 과정에서 이게 막 이 무료 변론을 하다 보면 변호사도 인간인지라 이게 소홀해지는 그래요. 경우가 알겠어요. 발생해요. 아까 저희가 그래서 그 이하성 변호사, 그 진격의 변호사들의 그 이하성 변호사랑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문제도 짧게 이제 서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변호사들이 법률 구조를 위해서 급하게 선임됐고 뛰어다니는데, 뭐 어쨌든 차비라도 좀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청년 구출을 위한 주권 찾기 유권자 소송 지원, 청년 구출을 위한 주권 찾기 유권자 소송 지원, 이게 이제 진격의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국민은행 계좌를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수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를 자꾸 하시니까 이게 거의 이제 이 법률 지원 활동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문자로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의견이나 여러 가지 요청이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댓글창에 띄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그 자유파 변호사들도 자기 일처럼 지금 발벗고 가장 빨리 움직였어요. 예. 움직였는데 이분들이 지금 원영석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일주일, 열흘 또는 한 달 안에 끝날 일이면은 그냥 뭐 내가 정말 발벗고 무료로가 되는데 이게 사안 자체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후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법률 구조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15자의 구속영장 발부입니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음. 어떻게 보셨어요? 원영석 변호사. 저는 이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예. 이게 정말 저는 그 사법부가 썩었다 이런 표현을 진짜 안 쓰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증거인멸에 우리가 그것만 일단 팩트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대통령 어떻게 돼 있나요? 대통령은 그냥 관저에 사실상 유폐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직무가 정지돼 있어요. 네. 뭘 조금이라도 어떤 걸 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관련자들 다 구속돼 있고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우종수 국수본부장 정도만 지금 남아 있어요. 주요 뭐 가담자니 뭐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은 그 핸드폰 또 압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그 증거를 인멸을 한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을 그 판사가 한번 알려줘 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는지. 지금 그날 그 새벽 3시 영장 발부. 근데 일제히 그때 언론이 2시 59분에 기사를 쫙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일종의 엠바고가 걸려 있었나 이런 좀 의심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시간까지 이제 그 장고를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는 그래서 뭐 이 영장 발부의 원인과 어떤 설명이 그래도 한 수백 자 정도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15자입니다. 이건 너무 무책임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이 그 장경 판사가 영장 전담도 원래 아니잖아요. 당직 판사예요. 당직 판사죠. 예. 현직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당직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 이건 책임지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이건 쌉니다. 예. 그 지금 증거인멸을 구속영장의 유일한 사유로 딱 15자를 써놓으니까 구속적 부심에서 도저히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 면회까지도 지금 면회 금지 조치를 취했어요. 이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랑 면회를 하면서 증거를 인멸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자들이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썩었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폐륜적인 집단입니다. 이 사법부가. 저는 가족 면회 정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게 이런 건데요. 그 변호사가 면회하는 거는 비밀이 보장이 돼요. 네.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면회를 하는 거는 다 그 교도관이 입회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정말 증거인멸에 그런 시도가 있다 그러면 네. 그거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망신주기고 언론 플레이고 예. 그냥 증거인멸 할 거다 이러면서 뉴스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진짜 이제 구속이 된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좌파들의 그 역공작에 의한 것이건 또는 정말 일시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그건 어쨌든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했고 86명의 자유우파 시민 청년들이 지금 체포가 됐어요. 저는 이 상황은 대통령 지지율의 급상승으로 다시 연결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조사가 돼서 오늘 발표가 된 그 아시아투데이 조사 대통령 지지율 50이 나왔어요. 다시.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그 지역별로 나온 것도 굉장히 네. 예의주시하는데 호남 지역이 41%입니다. 그렇습니다. 호남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호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은 친민주당 세력이 강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조차 41%가 나왔다는 것은
야 이거 민주당 세력이나 또는 사법부 또는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나도 몰아붙인다. 이건 너무 정도를 넘어섰다. 꼭 판단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50% 지나서 더 올라갈 걸로 저는 봐요. 앞으로. 예,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이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걸 보면 정당 지지율이 골든 크로스가 네. 정당 예. 지지율이 아니라 정권 교체.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정권 연장이 앞섰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국민들께서 이 탄핵을 심판하고 있다. 네. 탄핵 절차를 심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법적인 절차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계속 국민들도 생각을 하다가 그게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불공평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이재명이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선고 나오는데 2년 2개월이 걸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잡아넣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국민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법 정의냐는 거죠. 특히 지금 이 댓글창에 아주 그 제가 공감이 되는 댓글이 여러 올라오는데 보면 야 너네 2030 잘못 건드렸다. 지금 이 16개 경찰서에 분산 구금돼 있는 이 자유우파 시민들의 다수가 청년층인 것 예, 같아요. 예. 그 정말 같은 청년들이 지금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걸 불법 구금해? 라고 해서 2030이 그야말로 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됐다. 뭐 이런 취지의 댓글이신데 저는 이게 공감이 됩니다. 근데 2030 세대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저는 2030 세대를 반북핵 세대라고 정의합니다. 왜 그러냐? 네. 6.25 때 6.25를 겪고 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반공 세대예요. 근데 지금 2030은 반북핵 세대라는 게 그 북한의 최초의 핵실험이 2006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제 사리분별을 하고 철들 시점에는 네. 북한 핵이 계속 실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뭐 연평도 포격 그리고 연평 해전, 천안함 침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신이 살았던 인생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실존적인 그런 위협을 직면하면서 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2030들이 지금 하나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주체로 각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시를 한 거는 그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큰 정치 지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단 구속이 됐으니까 기소를 하겠죠. 기소를 하면은 이제 1심 재판이 나오는 데만 해도 최소 6개월은 걸릴 거 아닙니까? 더 네, 걸릴 네. 가능성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내란죄 형사 사건은 이게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무거운 재판인 탄핵 심판. 이거는 저쪽이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끝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애초부터 형사 사건은 중요한 거 아니다. 탄핵 심판이 중하고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이 형사 사건과 탄핵 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변론 이거는 법조계 입장에서도 너무나 다 분명하게 탄핵 심판이 더 중요하다고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탄핵 재판소에서의 탄핵 변론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 당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대통령의 반론권과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 방어권 변론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조치에 대한 이 대통령 변호인단의 구속적부심 신청이나 보석 신청이라는 법적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탄핵 재판소가 제대로 최소한의 그 요건을 갖춰서 제대로 탄핵 심판하려면 대통령 석방을 명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도 이제 뭐 대통령은 계속 구치소에 있을 거고
뭐 공수처에서 오라 그러고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오라 그러고 그때마다 공수처 앞으로 또는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또 대통령이 갇혀 있는 구치소 앞으로 가서 계속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달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 전장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주 전장으로 해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에서 이 자유파의 목소리를 평화적이고 합법적 방법으로 계속 확산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제가 아까 논평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관련된 주제로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제발 이 사법의 정의를 재판의 정의를 제대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게 정치재판이고 인민재판이고 여론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이라는 껍데기는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공정성이고 그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피의 신청인의 그러니까 그 어떤 방어권 보장 이거야말로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기관으로서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두 가지 투쟁 전선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해줘야 될 투쟁 전선은 쟁송 투쟁입니다.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 일반 국민들이 대신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건 잘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애국 국민들은 여론전을 잘 해줘야 됩니다. 여론전을 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기는 완전히 폭도 집단이다. 이렇게 매도를 당하게 되면 아주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2030 세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연행되었다고 해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이 법률적인 구제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대신 앞으로 벌어지는 시위나 집회에서는 비폭력 평화 시위를 원칙적으로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전을 벌일 때 그걸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도와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주 전장터가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 심판 변론이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또 변호인단도 그리고 우리 자유파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계단 버스터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풍 기자, 원영섭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